이육사의 꽃 그리고 스노우맨 두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먼저 일단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요 단원 이름 자체가 뭐야? 문학의 갈래와 맥락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문학의 갈래와 맥락. 그럼 우리가 문학의 갈래 그리고 맥락에 대해 가볍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자, 문학의 갈래는 여기 안 나오니 이거? 됐다. 자, 문학의 갈래. 요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자, 문학의 갈래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그렇지? 첫 번째, 왜 이러니? 이거 서정. 두 번째, 서사. 세 번째, 교술. 그리고 네 번째, 일단 크게는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야. 자, 서정갈래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시들. 현대시, 고전시 같은 것들이라 부르는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정이라고 부르지, 그렇지? 이 서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라든지 주관적인 정서 그리고 감정 아니면 자신의 생각 요런 것들을 뭐를 가지고 운율감 있게 운율이 나타나게 그렇게 표현하는 문학의 갈래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요 운율감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도 불러? 우리가 운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운문. 운율이 느껴지는 문학이다라고 해서 운문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서사. 일반적으로 서사라 그러면 이야기라 그러죠, 그렇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문학, 우리가 뭘 보통 얘기를 해? 소설들, 고전 소설, 현대 소설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서사라고 부르고,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허구의 이야기를 소설에서 화자라고 부르는 거를 우리는 시에서 화자라고 부르는 걸 우리는 소설에서 뭐라 부르지? 서술자라 부르지, 그렇지? 서술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문학이다. 서사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술을 볼게요. 우리가 교가 뭐야? 교가 또 적었는데? 자, 일단 교가 가르치다 할 때 이거 왜 안 나오니? 너 왜 이러니? 필요 없어. 가. 마르냐 이거? 금방 말라? 안 되는데? 쌤이 어우 씨, 이거 금방 이렇게 마르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해야 좀 나오지 않을까?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러니? 됐다. 소란 있었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여기에 있는 그 교자가 뭐 할 때 교자야? 가르칠 교자야. 가르치다 할 때 그 교자야. 그러면은 교술이라는 건 뭐야? 무언가 깨달은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문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수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 교술이라는 건 자, 구체적 사실 또는 뭐 글쓴이의 경험
과정에서 글쓴이가 얻은 생각과 깨달음 등을 전달한다. 생각과 깨달음 등을 서술하여. 술자가 서술하다 할 때 술자야. 서술하여 전달하는 문학이다. 오늘 조금씩 뒤 짧아진다, 그렇지? 뭐 이건 사실 없애도 돼. 여기는 이 부분은 있으나 마나니까 사실. 어쨌든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도 돼. 뭐 봐도 돼. 자, 극은 뭐지? 극은 무언가의 대본이야, 그렇지? 대본. 극은 우리가 크게 두 개고 희곡과 시나리오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연극의 대본인 희곡 그리고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극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장 인물이 있어야 돼. 등장 인물의 대사 그리고 행동 그리고 얘네가 활동을 하는 배경이 있겠지. 상황.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갈등 요걸 직접 보여주는 문학이다. 요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의 관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엄청나게 깊게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은 엄청나게 깊게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한다는 거. 얘기한 김에 이거 좀 봅시다. 그죠? 아까 때 분명히 잘 나왔었는데 촬영 전에는. 자, 이렇게 문학의 관례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해봤고, 너네 프린트를 보니까 청주여고 애들 프린트를 보니까 앞에 상징에 대해서 이육사의 꽃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상징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길래 상징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프린트를 보니까 그게 있길래 상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자, 상징. 자, 상징이란 것을 뭐냐면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형상화한 거야. 형상화. 추상적인 개념을 형상화한 거라고. 형상화. 쌤이 형상화가 뭐라고 얘기했지? 형상화의 정의를 이야기한 적이 있지, 그렇지? 기억을 해야 돼. 수업 시간 분명히 했다. 자, 형상화가 뭐야? 우리가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보고 형상화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그러면은 봐봐. 이건 나오니? 나온다. 나이스. 자, 추상적인 게 있고 구체적인 게 있어. 둘이 문학에서는 반이어야 완전히 반이요. 반이었는데 둘이 완전히 반대인데 우리가 추상적인 걸 뭐라 그래? 인지할 수 있는 거. 인식이 가능한 거. 인식이 가능한 거. 뭐 감각적으로 보통 감각적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렇지? 감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것이냐? 미안, 얘는 불가능한 거네. 정신을 못 차리네. 인식이 불가능한 거야. 감각적으로. 반면에 얘는 뭐야? 인식이 가능한 걸 보고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인식이 불가능한 것을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어떠한 추상적인 대상을
어떠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어떠한 사물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사물에 해당한다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상징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야. 이해가 좀 되니? 그러면은 요 상징의 종류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봅시다. 상징의 종류는 보통 3개로 이야기를 해. 자, 상징의 종류 3개. 하나는 원형적 상징. 이거는 보편적 상징이라고도 부르지. 하나는 관습적 상징 또는 제도적 상징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는 뭐야? 창조적 상징, 개인적 상징이라고도 얘기하는 창조적 상징. 잉크가 좀 부족해.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신호를 주는 거지? 그냥 분필로 할까? 아닌데 이 글씨가 잘 써지는데 이게 훨씬 글씨가 이쁜데. 자, 봅시다. 이 원형적 상징, 보편적 상징. 보편적이라는 게 뭐야? 널리 쓰인다. 그래서 인류가 다 같이 공유하는 개념인 거야. 인류가 다 같이 공유하는 개념. 거기 너네 프린트에 예시로 물이라든지 불이 적혀 있지. 불. 예시로 물이라든지 불이 적혀 있어요. 예로부터 인류는 이 물과 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물은 약간 좀 이제 흐르면서도 이제 파도가 이렇게 철썩철썩 치는 것도 우리가 상상이 되지. 물을 보통 떠올릴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역동적인 것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이 불은 불이 나면 어떻게 돼? 다 박살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보통 파괴라든지 뭐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류는 물을 가까이 하고 불을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이라든지 불이 만약에 각각 생명력 그리고 파괴나 죽음을 상징한다면은 이건 보편적 상징, 원형적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관습적 상징, 제도적 상징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특정 집단만 공유하는 거야. 특정 집단. 그러니까 어떠한 모든 인류마다 문화가 다 같을 수가 없지, 그렇지? 이럴 때 문화가 서로 다 다를 때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은 이런 관습적, 제도적 상징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500년 전에 어떤 국가였지? 조선, 유교 국가였지, 그렇지? 그래서 유교 국가에서는 사군자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 사군자가 뭐야? 매난국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4개의 식물을 군자라고 얘기해. 군자가 뭐야? 뭐든 성인 같은 사람을 군자라고 해요. 어덜트 말고요. 뭐 예수,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군자라고 일컫고 그래서 이 사군자, 매난국죽은 선비의 지조라든지 절개 같은 거를 상징하는 훌륭한 상징물이 되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만 알 수 있는 거야? 유교라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만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만 공유하는 관습적인 상징, 제도적인 상징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째는 창조적, 개인적 상징이야. 말 그대로 개인이 창조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 개인이 창조한 상징. 개인이 창조한 상징이기 때문에 개인이 창조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이 창조적 개인적 상징에 대한 해석은 나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맥락 같은 걸 통해서 시의 맥락 그리고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작가가 살던 시대적 배경,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어땠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랑 엮어서 나와야 되는 게, 얘는 나옵니다. 얘랑 엮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뭔 거야? 바로 나온 다음에 이제 진짜 나와줄 거지? 나 진짜 간절해. 자, 오케이. 얘랑 엮어서 봐야 하는 게, 야, 너무 해석하지 마. 얘랑 잘 엮어서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바로 문학의 맥락이다. 이 맥락은 너네 그 프린트에 적혀 있는 거를 잘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힘들어 죽겠네. 이걸 해석하기 위해 등장해야 하는 것이 개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문학의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거슬린다, 그렇지? 빨리 지워버리자. 자, 그래서 이런 창조적 개인적 상징이 포함되어 있는 이육사의 꽃이라는 문학 작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육사의 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육사 시인에 대해 아무래도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지, 그렇지? 반드시 짚어야만 하는 대한민국 문학 역사에, 그리고 대한민국 문학뿐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역사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이육사라는 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육사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 키워드가 뭐야? 독립운동가. 일제강점기 일제에 맞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신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죠. 이름이 이육사로 필명이야. 이육사가 필명이야. 이육사로 필명을 설정하신 이유가 뭐야? 죄수번호 264번이었기 때문이야. 일제강점기 때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죄수번호가 264번이었기 때문에 264라는 필명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이면서도 264 시인은 적극적 저항 시인이라는 말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렇지? 이 적극적 저항 시인이랑 반대되는 소극적 저항 시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어?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이 있겠지.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 자, 이육사 시인이 어째서 적극적 저항 시인이라 불리느냐? 이육사 시인은 말 그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어.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적인 현실에 직면을 했었지, 그치? 이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내신 분이야. 그러면서도 이러한 인식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놓고 확실한 의지, 독립 의지로 좀 정립을 시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의 미래에는 광복이라는 밝은 날이 올 것이다. 이 광복이라는 밝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넘어 아예 확신의 영역으로 넘어가시고 확신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육사 시인을 뭐라고 부른다? 적극적 저항 시인이라고 부른다. 윤동주 시인을 소극적 저항 시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야? 윤동주 시인은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일제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는 못하신 분이야. 그렇다고 해서 막 독립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에 자신의 시세계, 그런 점에서 자신의 시세계를 밝히고 그것에 훨씬 더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극적 저항신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이육사 시인이 누군지도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안 지워지냐 이거.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이육사 시인의 꽃.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날이 잦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요. 자, 시작에 우리가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동방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동쪽이라는 뜻이지. 동쪽 지방이라는 뜻이지. 그렇지? 그럼 이 동쪽 지방은 우리가 보통 동양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해? 아시아 쪽을 많이 얘기하죠. 아시아 쪽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동방은 저기 동쪽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 동쪽의 나라 중에서도 어디? 동쪽의 나라 중에서도 조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이 동방에 찾아온 현실이 어떠냐면, 하늘도 다 끝나. 그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자, 하늘이 다 끝났다, 완전 어두워졌다는 얘기고, 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가뭄이 들지, 그렇지? 그래서 어두워, 가뭄 들었어. 그만큼 우리나라 동방의 현실이 어떠하다? 동방의 현실은, 이거 할 때마다 이거 꺼내는 거 너무 미쳤네. 동방의 현실은 어떻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에 하늘도 다 끝나 비도 안 내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고 절망적이야. 그런 와중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꽃은 빨갛게 피어오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 현실에서도 꽃은 빨갛게 피어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꽃은 어두운 상황에서 햇빛이 없고 물도 없어. 햇빛도 없고 물도 없는 상황에서 빨갛게 피어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꽃의 생명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지.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으며, 강인력이 아니죠.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고, 또한
강한 생명력을 가졌다라는 건 우리가 아까 뭐라고? 시의 외적인 맥락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시의 외적인 맥락. 자, 우리 조국,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 절망적 상황, 즉 그 와중 일제 감정기가 닥쳐왔어. 그 와중에도 꽃은 빨갛게 피어오른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강인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저항 의지를 불태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광복을 향한 열망과 희망 그리고 의지를 계속해서 불태우고 있다는 얘기야. 맞지? 이 꽃이라는 그런 머리 위에 강인한 생명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항 의지 그리고 광복을 향한 열망, 희망 그리고 광복에 대한 의지 이런 거를 표방하고 있다고 의미하고 있다고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뚜껑을 닫아놓읍시다. 하지 않을 때도 아이씨 귀찮아 죽겠네. 니는 공부하려고 이거 켰는데 징징대기만 하고 그치? 듣기 싫다 그치? 괜찮아 뭐 가끔씩 이런 것도 괜찮지 뭐. 쌤이 투덜투덜 뭐 징징대고 하는 거 보면서 아유 저 병신하면서 이제 너희끼리 혼자서 막 씹고 뜯고 막 즐기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치? 자 계속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어. 이거 이렇게 해서 주변의 경치를 좀 살펴봤단 말이야. 주변의 경치, 주변의 상황을 쭉 살펴봤어. 그 다음에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요. 일단 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지, 그렇지? 그러면서 내 목숨을 꾸며서 쉼 없는 날이라고 하면서 내 목숨을 꾸며라는 얘기는 목숨을 꾸민다, 목숨을 꿈꾼다. 목숨을 꿈꾼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목숨을 꿈꾼다는 건 무슨 소리야? 살기를 바란다 그 말이야. 살기를 바란다. 살기를 바라며 쉬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갈 그런 날을 의미하는 거야.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그런 날을 의미한다고. 그럼 목숨을 꾸민다는 거는 살아남길 꿈꾼다는 얘기고 살고 싶어. 그래서 목숨을 꿈꾼다라고 얘기해. 살아남기를 꿈꾼다는 얘기고 뭐처럼? 꽃처럼 살아남기를 말해. 그렇다면 이거를 외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독립을 꿈꾼다, 살아남기를 꿈꾼다는 얘기는 곧 독립을 꿈꾼다는 얘기가 되겠네. 독립을 꿈꾼다는 얘기가 되겠어. 그만큼 이육사 시인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조국 광복을 향한 소망을 강렬하게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만 하겠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외적 맥락을 살펴봤을 때,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봤을 때 아주 적절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날이여라고 얘기를 했지, 그렇지? 뭐뭐이여, 뭐뭐여라는 것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영탄적 어미, 영탄적이 아니고 영탄형 어미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영탄형 어미. 자, 영탄형 어미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표현은 이거는 곧 표현법으로 따져봤을 때 영탄법이게 되겠고 이거를 어조로 치환을 해보면은 영탄적 어조라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영탄법 또는 영탄적 어조. 영탄법, 영탄적 어조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 감정이 강조가 되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조가 된다. 자, 앞에서 이거 끄면서 뭐라 얘기했어? 경치를 살펴봤어. 주변의 상황, 경치를 살펴봤어. 먼저 경치를 살펴봐.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자신의 정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뒤에 정서를 제시해. 이렇게 표현하는 법을 뭐라고 한다? 선경, 후정. 매 연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해까지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행까지에서는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될 거야. 선경이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는 후정, 이런 식으로 시상이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겁니다. 알아놓으면 좋겠지? 자, 그러면은 2연으로 넘어갑시다.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옹작거려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왜 이렇게 안 젖은 이거? 자, 북쪽 툰드라. 북쪽 툰드라. 자, 세계지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세계지리를 한다고 치자. 북쪽 툰드라, 안 해도 상식으로 알잖아. 북쪽 툰드라. 어떤 지역이야? 너무나도 추운 지역이야. 너무나도 춥고 차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들고 그런 지역이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북쪽 툰드라는 극한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아, 극한 상황이다. 정말 극한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어떤 상황? 일제강점기. 이런 상황에서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옹작거려 눈 속 깊이에서 꽃맹아리가 옹작거린다. 옹작거린다는 게 무슨 말이지? 움직인다는 얘기지. 꽃맹아리가 옹작거려 계속해서 움직여. 꽃맹아리가. 자, 눈 속에서도 상상을 해봐. 머릿속에 떠올려. 눈 속에서 이렇게 눈이 소복이 쌓인 그 땅 아래에서 꽃맹아리가 피어오르려고 조금씩 빨갛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 그렇지?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면 얘 또한 앞에 나온 꽃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그 꽃처럼 아주 어떤 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애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 강인한 생명력이란 건 다시 뭐라고? 조국의 독립을 향한. 우리가 계속해서 극한 상황에서도 움직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해. 그러니까 뭐야? 조국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조국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극한 상황에서도 뭐라도 해보려고 꼼짝꼼짝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야. 맞지? 자, 그러면서도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다니. 제비떼. 자, 제비는 얘들아 어떤 새야? 제비는 철새지, 그치? 철새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날아갔다가 점점 날이 따뜻해지면은 여기가 남쪽이 더우니까 다시 북쪽인 우리나라로 돌아와. 철새니까 제비떼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뭘 기다리는 거야? 봄을 기다리는 거야, 맞지? 봄을 기다리는 것이고, 자, 추운 겨울이었다가 봄으로 바뀌어. 추운 겨울이었다가 봄으로 바뀌어. 그렇다면 이 봄이란 것은 얘랑 반대되는 밝은 미래를 의미하겠지. 맞아, 밝은 미래를 의미하겠고, 이 밝은 미래는 결국에 뭐야? 우리에게 있어서는 광복에 해당하는 거야. 광복.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의 선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서 후정 봅시다.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자, 얘들아, 저버리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저버리다. 약속을 저버리다. 지키지 않다. 약속을 지키지 않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못할, 이중부정이야.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 못할 약속이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지킬 약속이다 라는 거를 뭐 한다? 강조한다. 왜? 요렇게 두 개 해서 이중부정이니까. 약간 문법적인 얘기인데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만도 해. 이중부정으로 강조했다. 부정의의 의미를 가진 단어 하나, 그리고 부정어 하나 해서 강조했다. 그리고 뒤에 또 이여하고 얘까지 나왔네. 이여에다가 느낌표까지 나왔어. 영탄형 어미 썼고요. 영탄형 어미 썼고요. 영탄형 어미를 썼으니까 표현법은 뭐다? 영탄법이고, 어조는 영탄형 어조다. 동의합니까? 영탄법 또는 영탄형 어조. 그렇게 하면서 이 반드시 지킬 약속이라는 건 뭐야? 독립이겠죠. 우리나라의 독립. 반드시 지킬 약속. 그만큼 독립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 그래서 다시 뭐 했어? 후정. 뒤에서 정서를 밝히는 후정. 먼저 저기 경치를 얘기하고 뒤에서 정서를 표출해. 선경 후정. 갑시다. 자, 3연입니다. 자, 한바다 복판 용소숨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송이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물이더라.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거라. 점점 어떻게 돼? 느낌이 점점 고조되고 있지. 이어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감정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걸 느껴지니 얘들아?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거 느껴져야 돼. 자, 일단 한바다의 복판이, 한복판이 가운데가 용소숨 치는 곳. 자, 바다가 용소숨 쳐. 아주 무슨 이미지? 움직임, 크게 움직여.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보여. 무슨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다. 역동적 이미지를 드러내고요. 이 역동적 이미지는 우리가 미래가 왔을 때,
자, 그 전에 요거 먼저 하자. 자, 밑에 꽃성이라는 게 있고 나비 이런 것들이 있지. 나비처럼 취할 회상의 무리들 이런 게 있지, 그렇지? 꽃성이 있고 나비가 있어. 자, 지금 현재 아까 1, 2연에서 얘기한 현재의 상황은 어땠어? 추운 겨울이야. 추운 겨울. 하늘도 다 끝나고 해도 빨리 지고 비도 안 내리고 북쪽 툰드라처럼 추운 겨울이었지만 지금 이 꽃성 회상의 무리를 나비 같은 회상의 무리 얘네를 보니까 지금 사면에서는 봄이 왔어. 그런데 지금은 언제냐고? 지금은 겨울이지. 그러니까 이 봄이 왔다는 거는 미래의 얘기. 그래서 264의 시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미래지향적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봄이야, 봄이 왔다는 건 무슨 얘기야? 우리나라에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광복이 찾아왔다는 얘기야. 그럼 그 광복이 찾아왔을 때 파도가 용수순 쳐. 용수순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뭐야, 우리? 너는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야구장, 축구장 이런 데 가면 이거 하지 않니? 만세 파도 타기. 만세를 질러. 뭐야? 드디어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온 것을. 이러한 광복의 기쁨을 형상화했다. 형상어가 아까 뭐라고? 추상적인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용소슴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었어. 그럼 이 형상화했다면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랬지. 용수순 친다는 건 그럼 무슨 감각에 해당해? 시각에 해당하겠지.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는 말까지 나오면 오케이. 됐니? 자, 이어서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꽃이 피어오른 성. 어린이의 광복이 된 드디어 광복이 찾아온 온이라고 읽어줘. 지금 괜찮다. 조국을 의미합니다. 광복이 찾아온 조국을 의미하며 나비처럼 취할 회상의 무리들아.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자, 나비처럼 취하는 건 뭐야? 취했다는 건 뭐야? 광복의 기쁨에 우리가 취했다는 거야. 광복의 기쁨에 취해서. 나비처럼 이 회상의 무리를 비유했어.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나비라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나비처럼 취해 있는 회상의 무리, 기쁨에 젖어 있는, 취해 있는 회상의 무리들은 누군 거야? 전부 우리 민족에 해당한다.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선경했고, 뒤에서 오늘 여기서 누구? 회상의 무리들, 우리 민족, 광복이 찾아왔을 때 기쁨에 취해 춤추고 만세를 부를 우리 민족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불러보노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일단 뭐뭐 하노라 이것 또한 영탄형 어미야. 영탄형 어미면 뭐라고? 이거 지겹다. 영탄형 어미면 뭐라고? 영탄법이고 또 어조는 영탄적 어조라고. 됐나요? 영탄형 어미고 영탄법이고 영탄적 어조라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이 영탄법을 통해서 영탄법은 항상 뭐라고? 강조야,
강조를 위한 거야. 뭘 강조하냐? 왜 안 나오니? 뭘 강조해? 독립의 의지, 광복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이 미래에 있을 광복을 찾아올, 미래에 있을 광복이 찾아온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지금 어두운 현실 속에서 부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거를 열망하고 있다, 이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또한 미래에 있을 그것을 부른다는 것 때문에 이것 또한 뭐다?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이육사 시인의 시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이육사 꽃에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 이게 시어의 대립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어의 대립 구도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긍정적인 것, 그 대립한다라는 건 완전히 반목한다, 서로 맞서고 있다라는 뜻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 혹독한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들이 있을 거고, 이거는 외적 맥락에 따라 일제 강점기로 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 반대로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즉 외적 맥락에 따라 광복이나 독립을 상징하는 그런 시어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일단 여기에 이 혹독한 현실을 상징하는 그런 애들은, 혹독한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는 어떤 게 있었어? 시어나 시구, 하늘도 끝나고 비 한 방울 안 내리며, 또 뭐야? 북쪽 툰드라. 그리고 또 뭐 있을까? 꽃맹아리를 덮고 있는 눈 같은 거. 이게 혹독한 현실, 일정 맥락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를 의미하는 시어 또는 시구들이 될 거고,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건 뭐 있어? 꽃 있고, 꽃맹아리 하나 있고, 꽃맹아리 하나 있고, 또 뭐 있니? 제비때가 찾아올 그 시간, 그리고 하나 더 꽃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의 대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육사 꽃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스노우맨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